제가 오늘 그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좀 생뚱맞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하노이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호치민을 다녀왔고 또 이번에 하노이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약간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출판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현지의 한 출판사 편집자와 또 번역자 이렇게 셋이서 그 어느 쌀국수집 앞에서 점심으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셋이서. 근데 거기는 식당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인도에 이렇게 작은 테이블들을 쭉 놓고 아주 키 작은 우리 어린이집 가면 있을 법한 볼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작은 의자들이 그 테이블 앞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그 국수를 다 먹고 또 뭐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거기서 차도 시켜서. 그런데 그 계산하는 분이 2번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낯설어서 왜 2번 계산을 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2번을 하세요? 그랬더니 먼저 계산한 거는 그 텀이 바로였어요. 먼저 계산한 거는 국수값이고 그 다음 계산한 것은 차값이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국수값과 차값을 따로 계산할까?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수값은 이 식당에 지불한 거고요. 차값은 그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종로 아주 이게 그 좁은 골목들이 쭉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요.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1m 정도나 될까 하는 그 골목인데 정식 무슨 뭐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닙니다. 거기에 차 도구를 놓고 거기서 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그 식당은 서로 남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새 뭐 골목 시장 무슨 뭐 동네 시장까지 다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점령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식당에서는 국수만 팔고요. 차 주문은 그 골목에서 차만 파는 사람이 그냥 차만 파는 거예요. 그 국수 가게에 국수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 국수집에서 차까지 팔면은 계산도 하기 쉽고 뭐 훨씬 그리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군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웃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 부모님 때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식당에서 국수만 팔고 그 골목에 있는 사람은 차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국수 먹은 사람이 차도 시키면 차값은 저 사람한테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하고 이런 것이 많이 다르구나.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그 허름해 보이지만 그 차 파는 사람, 국수 파는 사람이 다 그렇게 거기서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 공부 다 시킨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외향은 굉장히 누추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 건물을 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정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비즈니스 해온 그 베트남 출판사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베트남 출판사에 몇몇 출판사가 있지만 가장 많은 주로 해오고 있는 2군데입니다. 사실은 난트리비에라는 출판사고 나람 이렇게 대부분 그 이외에 뭐 킹동도 있고 트레도 있고 뭐 알파북스도 있고 그 외에 뭐 또 작가협회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제가 지난 거의 10년간 주로 해오고 있는 데가 그 2군데고요.
난특위의 학우는 주로 어학 관련서, 뭐 수험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실용서, 비소설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 출판사에서 비소설, 실용서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책은 다른 출판사가 더 잘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접고 이제 어학하고 수험서로 초점을 맞춰서 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남 출판사는 문학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 시장에 주로 그 두 영역의 책들을 진출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두 출판사는 그런데 왜 이제 앞으로 제가 맨 서두에 이웃, 의리 이런 거를 이제 관계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 두 출판사와 예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그 출판사에서 문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 있는 출판사는 주로 내는 데는 저한테 연락을 주로 해오고요. 또 어학 내는 출판사는 또 그 관심이 있을 적마다 또 저한테 연락하고 또 저도 그쪽 분야의 책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그 출판사에 소개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 있는 것처럼 베트남도 또 그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우정, 의리 이런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 저는 지금은 조금 매력이 없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매력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줄 시장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남아 출장 갈 때 하노이, 호치민 시내를 달리면서 또 자카르타 시내를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수많은 그 외제차, 특히 일본산 그 자동차들이 많은데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도로에 그렇다면 저 일본 자동차 회사는 언제 이 시장으로 들어왔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낙후된 것처럼 보이는데 번화가 한 골목 뒤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60, 70년대 분위기가 연상될 정도의 그런 골목들이 즐비한데 지금도 그런데 도대체 저 이 자동차 회사는 이 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그때 들어왔을 때는 또 얼마나 더 열악한 환경이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척박한 시장에 이렇게 책 팔러 온 것이 늦은 것인가 이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은 열악한데 아마 저 자동차 회사들도 그때 들어왔을 때 좀 막막하지 않았을까. 이 시장을 어떻게 뚫고 저들에게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팔려는 전략을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막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늦은 게 아니다. 혹은 빠른 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내는 책 한 권을 한 권 보면은 결코 우리가 지금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가 그들이 책 낸 것이 투박해 보이고 조악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 그 슬라이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라미디어, 인도네시아 그라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요 한국 교보 영풍보다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럭셔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시장이 결코 열악하지 않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책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봐서 그렇지 그들의 눈높이와 그 편집자들의 어떤 그 역량 이런 것이 우리의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이유도 그들을 낮게 볼 이유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파트너고 우리의 시장이고 우리가 그들이 필요하는 상품을 많이 제공하고 또 나누고 그러한 어떤 이 동반자적 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 이것이 우리가 동남아 시장과 앞으로 더 윈윈할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은 지금 인구가 한 9,30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볼까요? 9,300만 되는데 그중 그 70%가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뭐 독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열악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또 30% 중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까,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열악한 환경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신 또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인구비가 장년층과 노년층에 비해서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 30대, 40대 인구 분포도가 60, 70% 그 이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향후에 우리 잠재 고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이 많이 그때 이제 사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고 그들이 또 우리 주 구매층이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영유아 어린이 책이 우리의 주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수록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렇듯이 교육 관련 분야에 있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전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럽으로 유학을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베트남 출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정보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다면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그 관련 서적들도 필요하겠죠, 그 시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획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국영 출판사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여 개의 국영 출판사가 있고 민영 출판사는 한 100여 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듯이 한 나라에서 특히 출판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고 또 가장 핵심 시장은 교육이죠. 교육 관련 컨텐츠, 교육 출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의 책들이 가장 앞서갔을까? 어떤 출판사들이 가장 먼저 튼튼하게 자리를 내렸을까? 뿌리를 내렸을까? 교육 아닙니까? 교육 관련 컨텐츠를 내는 출판사들이 자리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왔죠. 떠올려 보세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베트남 시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민영 출판사들은 아주 기동력 있고 기획력 있는 이런 책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영 출판사와는 좀 더 교육 관련 컨텐츠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획력이 있고 이런 어떤 민영 출판사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렇고요. 이제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그래서 국영 출판사들과 밀접한 교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네요. 우리가 지금